심야 카페의 비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2024년 3월 15일, 부산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이상한 물건을 건져 올렸습니다. 방수 케이스 하나였는데 그 안에는 6년 전에 사라진 한 여성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그들 중에도 그 사람 편이 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정유진. 6년 전 부산의 작은 심야 카페를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정유진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도 없고 통장도 없고 심지어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조차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바다에서 건져 올린 USB 안에는 그날 밤 벌어진 끔찍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지역 유지가 저지른 연쇄살인의 증거가 말이에요. 정유진은 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6년간 숨어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USB는 어떻게 정확히 6년 후 바다에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용기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김덕배 어부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새벽 4시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58년째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에게는 언제나처럼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그물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큰 고기라도 걸렸나 싶어 힘을 주어 끌어올렸는데 나온 건 고기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방수 케이스였습니다. 전문적인 수중 촬영용 장비처럼 보이는 그 케이스는 꽤 무거웠고 겉면에는 바닷속에서 오래 있었던 듯 미세한 해조류들이 붙어 있었죠. 김덕배 어부는 처음엔 그냥 버리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온갖 쓰레기가 올라오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케이스를 자세히 보니 작은 쪽지가 방수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24년 3월 15일에 열어보세요. 김덕배 어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2024년 3월 15일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정확히 그날을 계산해서 바다에 던진 것 같았어요. 서둘러 항구로 돌아온 김덕배 어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이 케이스를 열어보니 안에는 32GB USB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유진입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이미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USB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부디 이것을 언론에 공개해 주세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그들 중에도 그 사람 편이 있어요. 경찰들은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USB 안에는 무려 33개의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는데 모두 한 카페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메인 폴더의 이름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이걸 보세요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2018년 3월 15일 새벽에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6년 전 이 USB가
바다에 던져진 바로 그날이었죠. 첫 번째 영상에서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페에서 혼자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유진으로 추정되는 그 여성은 매우 차분해 보였어요. 그런데 새벽 2시 47분경 카페 앞에 고급 세단이 한 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죠.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성이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뭘 봤다면서? 어디까지 봤어? 정유진은 두려움에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거짓말. 내가 사진을 찍었잖아. 남성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 갔습니다. 정유진은 카운터 뒤로 물러서며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새벽 3시 17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유진이 카운터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자 그 남성이 급하게 달려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영상은 거기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부순 것처럼 말이에요. 경찰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즉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유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조회해봐도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경찰은 더 자세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USB 영상에 나온 그 카페가 어디인지부터 파악해야 했거든요. 영상 속 카페의 특징들을 분석해 본 결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가에 있던 달빛 카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카페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지만 6년 전까지는 분명히 달빛 카페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건물주에게 임대 기록을 요청했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인 성명 정유진, 계약 기간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분명히 정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유진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카페 사업자 등록증까지 가짜였다는 겁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본 결과 그런 번호로 등록된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정유진이 가짜 신분으로 카페를 운영했다는 뜻인가요? 수사관들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주민들의 증언이었어요. 달빛 카페 근처에 살던 박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그 카페 사장님이 있었어요.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이 기억 안 나네요. 옆집에 살던 김철호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매일 봤던 사람인데 키가 컸나 작았나? 머리색도 신기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바로 정유진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는 기억나요.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밤늦게도 혼자서 카페를 지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인사를 건넸거든요. 경찰은 이 증언들을 종합해서 정유진의 몽타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불가능했어요.
마치 정유진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더 밝혀졌어요. 2018년 3월 16일 달빛 카페가 문을 닫은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불과 2km 떨어진 바닷가에서 20대 후반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던 거예요. 당시 경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혼 미상의 여성, 연령 추정 28세에서 32세 사이, 얼굴 손상이 심해 신원 확인 불가,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 타살 추정이나 용의자 없음, 시기적으로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정유진이 사라진 바로 그 다음 날 정유진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시체가 발견됐던 거죠. 혹시 이 시체가 정유진일까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유진의 신상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문도 DNA도 그 어떤 생체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카페를 자주 이용했던 단골 손님들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건물주의 증언에 따르면 달빛 카페는 24시간 운영되는 카페는 아니었지만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잠이 안 와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더군요. 며칠간 수사한 결과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야간 택시기사였던 이강수 씨였어요. 그런데 이강수 씨는 2018년 4월 3일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단골 손님은 21세 대학생 김소영 씨였는데 2018년 5월에 갑자기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죠. 카페 건물주였던 정우철 씨는 어떨까요? 2018년 6월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달빛 카페와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사라지거나 죽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지만 각각의 죽음이나 실종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유학, 심장마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USB 영상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3개의 파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18년 3월 15일 새벽에 녹화된 메인 영상이었어요. 전문 영상 분석팀을 동원해서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새벽 2시 13분 정유진은 달빛 카페에서 혼자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커피 머신을 청소하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새벽 2시 47분 카페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정차했습니다.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각도를 맞춘 듯 했어요. 2시 52분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정유진은 처음에는 늦은 시간 손님으로 생각했는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하지만 그 남성은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여기 CCTV가 몇 개나 되지? 정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남성은 정유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봤다면서? 그날 밤에 뭘 봤어? 립리딩 전문가가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정유진은 진짜 모르는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사진을 찍었잖아.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유진은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사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월 14일 새벽, 뒷골목에서 내가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걸 봤다고. 이때 정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기억이 나는 듯 했어요. 아, 그 사진들 어디 있어? 당장 내놓아. 새벽 3시 3분부터 격렬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성은 정유진을 위협했고 정유진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어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진도 지웠어요. 지웠다고? 복구할 수 있잖아.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는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 대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유진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유진이 카운터 아래로 손을 뻗어 뭔가를 꺼내려고 했어요. 아마도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숨겨놨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이를 알아챘습니다. 뭘 숨겨놨어? 그걸 내놓으라고. 남성이 카운터 너머로 몸을 던지며 정유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정유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안 돼요. 이건 제가 지켜야 할 증거예요. 무슨 증거? 내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안의 의자들이 넘어지고 컵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새벽 3시 22분, 갑자기 모든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분석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카메라가 물리적 충격을 받아서 작동을 멈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정유진이 미리 다른 곳에 백업 파일들을 저장해 놨던 것 같았습니다. USB에는 그 이전 날들의 영상들도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3월 14일 새벽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수사팀이 3월 14일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경 달빛 카페 뒷골목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3월 15일에 정유진을 위협했던 바로 그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자의로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거든요. 1시 35분, 남성이 그 여성을 차에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이 달렸어요. 1시 42분, 골목 안쪽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의 비명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1시 58분, 여성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시체를 다시 차에 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빛 카페 2층 창문에서 작은 빛이 번쩍였어요.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였습니다. 정유진이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증거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죠. 남성도 그 플래시를 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바라보더니 차를 급하게 몰고 사라졌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유진이 살인 현장을 목격했고 범인이 그걸 알아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밤에 정유진을 찾아와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정유진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6년이나 지나서야 이 증거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걸까요? 수사팀은 달빛 카페의 단골 손님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죽음이나 실종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첫 번째는 야간 택시기사 이강수 씨였습니다. 이강수 씨는 20년간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해온 베테랑 기사였어요. 매일 새벽 3시경이면 달빛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가곤 했습니다. 정유진과도 꽤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정유진이 혼자 밤늦게 카페를 지키는 걸 걱정해서 자주 안부를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2018년 3월 15일 새벽에도 이강수 씨는 평소처럼 달빛 카페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해요. 근처에 살던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강수 씨가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가 커피도 사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급하게 떠났어요. 뭔가 무서운 걸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3주 후인 4월 3일 이강수 씨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경찰 보고서를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상대방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였는데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서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그 음주운전자가 사고 2주 후에 갑자기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사고 처리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말이에요. 20년 무사고 기사가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생 김소영 씨였습니다. 김소영 씨는 부산소재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평소 영어 성적이 하위권이었는데 2018년 5월에 갑자기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됐다고 했습니다. 담당 교수에게 문의해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김소영 학생이 교환학생에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발됐다면서 급하게 미국으로 떠났어요. 김소영 씨의 친구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소영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불안해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김소영 씨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친한 친구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달빛 카페 이야기를 꼭 기억해줘. 그리고 미국으로 떠난 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되었고 휴대폰도 꺼진 상태였어요. 세 번째는 건물주 정우철 씨였습니다. 정우철 씨는 평소 건강했던 58세 남성이었어요.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18일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어요.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사인이라고 나왔지만 가족들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버지는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심장 질환 가족력도 없었고요. 더욱 이상한 건 정우철 씨가 죽기 며칠 전부터 계속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미행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달빛 카페 임대 계약 서류들을 모두 없애버리셨어요. 세 사람 모두 달빛 카페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2018년 3월 15일 이후 3개월 안에 사라지거나 죽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수사팀은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죽음과 실종 뒤에는 분명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누군가는 정유진이 목격한 살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유진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유진도 이미 수사팀은 USB 영상 속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남성은 부산 지역의 유명한 건설업체 회장인 박정훈이었습니다. 박정훈은 52세로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시의회 의원들과도 친분이 있었고 경찰서장과도 골프를 치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박정훈의 2018년 3월 15일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니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그날 밤 박정훈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업협회 만찬에 참석했었습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목격했어요.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만찬에 참석했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호텔바에서 동업자들과 2차를 했다고 했습니다. 카드 결제 기록도 남아 있었고요. 새벽 1시에는 호텔 룸서비스를 주문했는데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도 박정훈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박정훈 회장님이셨어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았지만 정중하게 인사도 하시고 팁도 주셨어요. 심지어 새벽 3시에는 호텔 복도 CCTV에 박정훈이 걸어다니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범인이 박정훈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수사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99.8% 일치한다고 했는데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 수사관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정훈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하네요. 박정민. 박정훈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이었어요. 하지만 박정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0년부터 부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장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박정민도 알리바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사팀이 정신병원에 문의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민은 2015년부터 병원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분이 외박 허가를 받아서 데려가셨는데 그 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여러 번 연락했지만 박정훈 회장님께서 집에서 돌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정민 씨는 조현병이 있으시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으셨죠.
하지만 2015년부터 3년간 박정민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수사팀은 박정훈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박정훈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동생 박정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3년 전부터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던데요. 박정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동생은 아프니까 집에서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박정훈의 집을 수색했을 때 박정민은 없었어요. 분명히 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 그럼 산책을 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동생이 밤에 자주 산책을 해요. 박정훈의 대답은 점점 더 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을 수색하던 중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됐어요. 박정훈의 안방 옷장에서 똑같은 정장이 2벌씩 걸려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속옷까지 모든 것이 2벌씩 있었습니다. 왜 모든 옷을 2벌씩 사두셨나요? 동생과 취향이 비슷해서 함께 입을 수 있게 2벌씩 샀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화장실에서 발견된 물건들이었어요. 2개의 칫솔, 2개의 면도기, 2개의 향수. 마치 2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박정훈의 휴대폰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정훈의 휴대폰에는 이상한 메모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박정훈이다. 내일 오전에는 박정민으로 병원에 가야 한다. 박정훈일 때는 정중하게 말하기. 박정민일 때는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기. 수사관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정훈과 박정민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가며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2018년 3월 15일 밤에 정유진을 위협한 건 누구였나요? 박정훈인가요? 박정민인가요? 박정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수사팀은 박정훈을 구속하고 USB에서 발견된 추가 영상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3월 14일 새벽 영상이었어요. 정유진이 목격했다는 바로 그 살인 사건의 전모가 담겨 있었거든요. 영상 전문가들이 화질을 개선하고 음성을 복원한 결과 그날 밤에 벌어진 끔찍한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새벽 1시 30분 달빛 카페 뒷골목에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분명히 박정민이었어요. 박정훈과 똑같이 생겼지만 행동이 달랐거든요. 더 거칠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1시 35분 박정민이 차 트렁크를 열더니 20대 여성을 강제로 끌어냈어요. 그 여성의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박정민이 훨씬 컸어요. 박정민은 여성을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복원된 음성에서 박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야. 여성도 간신히 테이프를 뜯어내고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새벽 1시 반이었고 그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1시 42분 박정민이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도망쳤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줄 알았잖아.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요. 충격적이게도 그 여성은 박정민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가족이거나 아는 사이였던 거죠.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오빠라고? 박정민은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아니에요. 저는 아무에게도 거짓말. 내 친구가 다 말했어. 1시 58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민이 여성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이제 조용해졌네. 박정민은 여성이 움직이지 않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시체를 다시 차에 실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달빛 카페 2층 창문에서 휴대폰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정유진이 그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정민도 그 빛을 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2층을 바라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누가 보고 있었어? 박정민은 급하게 시체를 차에 싣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났지만 정유진이 남긴 음성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방금 끔찍한 일을 봤어요. 한 남자가 젊은 여성을 죽였어요. 그 여성이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찍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인 3월 15일 정유진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정유진의 또 다른 음성 메모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담당 형사는 제가 착각했을 거라고 했어요. 증거 사진도 흐릿하다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고요. 그 형사가 박정훈이라는 사람과 아는 사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유진은 경찰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남자가 나타날까봐 무서워요. 분명히 저를 본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며칠째 카페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3월 15일 새벽 박정민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그 남자가 왔어요. 제가 뭘 봤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준비했어요. 만약 제가 죽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정유진의 마지막 음성 메모였습니다. 저는 이 USB를 특별한 장치에 넣어서 바다에 보낼 거예요. 6년 후에 자동으로 떠오르도록 설계했어요. 만약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이 계획을 중단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제가 죽는다면 이것이 제 마지막 증언이 될 거예요. 수사관들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유진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6년 후를 기약한 복수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6년간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박정민이 살해한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 여성은 박정민을 오빠라고 불렀던 걸까요? USB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파일들이 더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USB에 숨겨진 폴더를 열어보니 정유진의 놀라운 생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죽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6년간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8년 3월 16일자 일기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경찰서에 다시 갔지만 소용없었다. 담당 형사 김재석이 박정훈과 골프 모임에서 만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내가 가져간 증거 사진들을 보더니 이런 흐릿한 사진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한테 이 얘기 했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김재석의 눈빛이 이상했다. 3월 20일자 일기. 이강수 아저씨가 걱정된다. 그날 밤에 카페에 왔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던 것 같다. 계속 나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아저씨도 위험할 수 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된다. 4월 5일자 일기. 이강수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다. 아저씨는 20년 무사고 기사셨는데, 그리고 상대방 음주운전자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서 제대로 된 조사도 못 받았다고 한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정유진은 이미 자신이 표적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4월 15일자 일기. 카페 주변에 계속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검은 정장을 입고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계속 카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유진은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4월 20일자 일기. 정유진은 오늘 죽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 할머니 김순애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할머니는 문화대혁명 때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고 계신다. 할머니의 돌아가신 손녀 이름을 빌려 새로운 신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정유진은 성형수술까지 받았어요. 5월 3일자 일기. 어제 성형수술을 받았다.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 거울을 봐도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다. 아프지만 참을 만하다. 이 고통이 나를 살려줄 거다. 5월 15일자 일기. 김순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손녀야, 꼭 살아남아라였다. 나는 이제 진짜로 김민정이 됐다. 정유진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묻어야 한다. 정유진은 김민정이라는 새 이름으로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6월 1일자 일기. 중국 청들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순수해서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나는 박정민을 잊을 수 없다. 그가 죽인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 왜 죽였는지 알아내야 한다. 정유진은 6년간 중국에서 살면서 박정민을 계속 추적했어요. 2019년 2월 일기.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계속 찾아보고 있다. 박정민에 대한 기사는 없다. 하지만 부산에서 젊은 여성들의 실종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혹시 박정민의 짓일까? 2020년 8월 일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김소영이가 미국에서 연락이 끊어졌다고 한다. 소영이 친구가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소영이가 미국에 간 지 2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고 한다. 소영이도 위험에 빠진 걸까? 2021년 12월 일기. 박정민이 추가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실종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2018년 이후로 20대 여성 실종 사건이 12건이나 된다. 모두 미해결 상태다.
정유진은 중국에서도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2022년 3월 1기. 박정훈이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다. 박정훈의 장례식 사진을 봤는데 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박정훈과 똑같이 생겼다. 혹시 박정민이 형의 장례식에서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2023년 7월 1기. 확신한다. 박정훈은 2022년에 죽었지만 박정민이 계속 형 행세를 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2024년 1월 1기.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6년간 모은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다. 박정민이 죽인 피해자들의 명단, 그들의 실종 시기, 그리고 박정민의 행동 패턴까지 모든 걸 기록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때다. USB에는 정유진이 6년간 모은 방대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정민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명의 젊은 여성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고 대부분 혼자 살거나 가족과 연락이 뜸한 사람들이었어요. 박정민은 자신과 박정훈의 신분을 바꿔가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USB가 발견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박정민을 긴급 체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6년 전 달빛 카페 살인 사건과 연쇄살인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체포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서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6년 전에 정유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에 죽었던 정유진입니다. 경찰들은 깜짝 놀랐어요. 정유진이 살아 있었던 거였거든요. 정말 정유진 씨가 맞나요? 네, 저는 6년간 중국에서 김민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박정민을 지켜봤어요. 정유진은 경찰서 안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박정민은 지난 6년간 총 12명의 여성을 더 죽였어요. 저는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진이 가져온 자료는 정말 방대했어요. 각 피해자들의 실종 시기와 박정민의 행적을 정확히 대조한 표, 박정민이 사용한 가짜 신분증들의 사진, 심지어 박정민이 시체를 처리한 장소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 조사할 수 있었나요? 정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6년간 매일매일 이 순간을 준비했어요. 박정민을 잡기 위해서 제 인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이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정민에게 정유진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정민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해. 내가 분명히. 박정민은 중얼거렸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자신이 정유진을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유진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박정민이 첫 번째로 죽인 피해자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2018년 3월 14일 밤에 박정민에게 살해당한 그 여성은 박정민의 의붓 여동생 박미영이었어요. 박미영은 박정민이 다른 여성들을 스토킹하고 협박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하지만 박정민이 그걸 알아채고 미영을 납치한 거예요. 박미영은 박정민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정민은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박정민은 박정훈의 신분을 이용해서 수년간 여성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왔어요. 그리고 박정훈이 암으로 죽은 후에는 완전히 형 행세를 하며 더욱 대담해졌죠. 수사 결과 박정민의 범죄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명의 여성을 살해했고 모든 시체를 바다에 버렸던 거였습니다. 박정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내가 다 했어요.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여자가 정유진이 살아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뭘 했다고요?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박정민은 그날 밤 정유진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정유진이 미리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유진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6년간 죽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박정민 때문에 15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았습니다. 박정민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정유진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정유진이라는 본명을 되찾고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카페라는 이름이었어요.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정유진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6년 전처럼 다정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거든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정유진에게 물었습니다. 6년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나요? 정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희생당한 분들의 가족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요. 정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해요. 언젠가는 진실을 돌려준다고 믿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바다에 던진 USB 하나가 6년 만에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렸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가 어떻게 15명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는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정유진은 6년간 죽은 사람으로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냈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정유진처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신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유진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